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소개해 주신 대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우유 섭취를 통한 치주질환 완화 유의성 관련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치주질환 유병률이 30%가 넘는데요. 200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12년부터 갑자기 조금씩 치주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결과를 보시면 남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유병률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30% 이상의 성인들이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우유의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골격 성장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외에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앞서 밀크워트 토크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희가 연구한 부분은 우유 안에 있는 성분들이 치주질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를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로는 우유 안에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치아 손실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가지 연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대규모 국가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또 하나는 메타 분석 그리고 임상 연구 이 3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우유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치주질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국가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를 수행해 보았는데요.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가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우유와 치주질환이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 가장 과학적인 증거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 분석을 수행할 때 이제 기존에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관련 연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펀메드 인베이스드 매들라인이라는 논문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 엔진들을 통해서 194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관련성에 관한 모든 논문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사용되는 용어는 우유 관련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 관련 용어들을 검색 엔진에 넣어서 논문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한 연구 논문들이 총 220개의 연구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관련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서로 중복된 연구 논문들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25개의 전문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메타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문들이 4개가 있어서 저희가 이 4개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메타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건 메타 분석에 사용된 연구 논문들이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논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을 수행을 해봤는데, 사실상 우유 섭취하고 치주질환 관련성을 본 연구 논문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유를 포함한 총 유제품 섭취량하고 치주질환의 위험성 관련성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 0.88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우유 섭취, 그러니까 유제품 섭취가 많은 집단에서 치주질환의 위험을 1로 봤을 때 우유 섭취가 적은 집단에서 치주질환 위험을 1로 봤을 때 우유 섭취를 많이 하는 집단에서는 치주질환의 위험이 12% 정도 낮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우유 섭취를 많이 함으로써 치주질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 분석 결과로는 아직까지 우유와 치주질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을 조금 더 많이 수행해야 하지만 저희가 메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란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규모 국가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국가조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매년 국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치주질환과 우유 섭취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사용해서 30세 이상의 한국 성인에서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우유제품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식품섭취빈도법이라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 유병률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에 조사 대상이 됐던 30세 이상 성인 11,7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치주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2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정상인 성인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우유 섭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집단에서는 하루의 우유 섭취량이 84g 정도 되는데요. 비해서 치주질환을 가지고 계신 성인분들은 하루의 우유 섭취량이 58g 정도로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0세 이상 성인 집단을 하루에 우유를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4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우유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루에 50g 미만으로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루에 50g 이상 200ml 미만으로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루에 200ml 이상 먹는 사람들, 즉 하루에 1컵 이상 우유를 드시는 분들이죠. 이들 대상 집단을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을 보았더니 나이를 보면 하루에 우유를 1컵 이상 드시는 분들이 조금 젊으셨고요. 그 다음에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분들이 좀 우유 섭취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에서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유 섭취량에 따라서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오즈 레이쇼라는 것은 우유 섭취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서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1로 봤을 때 우유 섭취를 증가했을 때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0.9, 0.87, 0.74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한테서 치주질환 유병률이 더 낮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었고요. 특히 하루에 200ml 이상 우유를 드시는 분들한테서는
우유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치주질환의 위험이 약 26%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섭취량뿐만 아니라 우유 섭취와 요거트 섭취량을 합해서 총 유제품 섭취량에 따라서 치주질환 위험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 유제품 섭취량은 5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 1컵 이하, 그 다음에 1컵에서 3컵, 그 다음에 3컵에서 7컵, 일주일에 7컵 이상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1컵 이상 꼭 드시는 분들이죠. 치주질환 유병률을 봤더니 유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의 치주질환 유병률을 1로 봤을 때 일주일에 7번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번 이상 유제품을 드시는 분들의 치주질환 유병률이 약 29%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임상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 19세에서 58세 이하의 그 건강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우유의 성분들을 각각 나누어서 가글을 하도록 하고 치주질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건강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우유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흡연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우유에 사실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유당 성분, 즉 락토즈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하고 락토즈가 분해되면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갈락토즈 성분, 이 성분이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선행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락토즈와 갈락토즈를 임상시험에 사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60명이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대조군, 락토즈군, 갈락토즈군 세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대조군은 중류수를 매일 1회에 30ml씩에서 총 3회 식사 후에 가글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락토즈군은 우유에서 추출한 락토즈 성분을 시험 용액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3회 가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갈락토즈군은 3% 갈락토즈 용액을 가글액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총 3회 식사 후에 가글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총 3회 저희 연구실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0주차 때와 그러니까 가글 시험액을 사용하기 전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글 사용액을 2주 동안 사용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4주 후에 다시 방문을 해서 연구실에서 구강 검사를 통해서 치태와 그 다음에 타액을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시림 증상이라던가 또는 세균수, 구강 내에 세균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또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부작용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치주염이나 치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치은 지수라고 해서 이 치은 지수라는 거는 치주 조직의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저희가 3점 척도로 측정을 했는데요. 0점은 염증 소견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점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염증을 동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태 지수라는 것은 구강의 위생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 치과 스케일링 하러 가실 텐데 그게 이제 이런 치태를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요. 이 치태 지수도 마찬가지로 0점에서 3점에서 3점 척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치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0점에 가까울수록 염증도 없고 치태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측정한 게 그 타액과 치태를 긁어서 PCR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구강 내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측정한 세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강에 존재하는 치아 우식균, 그러니까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세균이라고 해서 S 뮤탄스라는 세균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강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 특별히 질환이 없더라도 구강 내에 이 S 오랄리스라는 세균은 사람에 따라서 수는 조금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균입니다. 저희가 그 임상 실험을 할 때는 요즘은 IRB라고 그래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과해야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IRB 심의를 받아서 임상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모집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근처에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벽에 이런 공고문을 부착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생각보다 60명이라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주 쉽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임상시험에 사용한 시험액, 즉 우유에서 추출한 락토우즈와 발락토우즈 용액을 이렇게 제조해서 실험실에서 제조를 하고 각을 앱으로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래서 나눠드리고 1회에 한 봉지씩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총 2주치를 한꺼번에 드리고 2주 후에 와서 검사를 하시고 다시 2주치를 배부하는 식으로 각을 시험액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저희 임상시험에 이제 한 절차들을 사진으로 좀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오시면은 설문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입냄새 측정, 그다음에 타액 채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태 채취하고 구강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액을 받아서 이제 각자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임상 시험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4분이 탈락하셨어요. 그래서 56명을 대상으로 증류수 가글군, 그 다음에 락토우즈 가글군, 그 다음에 갈락토우즈 가글군 이 3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가글액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 대상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도 거의 30대 초반으로 비슷하셨고 그 다음에 성별 분포도 각 집단별로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은 지수와 치태 지수도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S 뮤탄스와 오랄리스라는 세균 수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초창기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시험에 참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락토우즈군 가글을 했을 때 저희가 0주차, 2주차, 4주차를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시면 락토우즈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락토우즈 가글액을 사용한 지 2주에서 4주 후에 변화를 보시면 이 치은 지수와 치태 지수가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P값이 0.05보다 작아야지 이 2주와 4주 차이의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물에서도 치은지수와 물만 사용했을 때도 치은지수와 치태지수는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락토우즈를 사용했을 때 치은지수와 치태지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로만 보면 물을 사용해도 되고 락토우즈를 사용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갈락토우즈 군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락토우즈 가글을 시작한 지 0주에서 이제 2주 후의 결과를 보시면 증류수 가글액을 사용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죠. 2주 후에. 그렇지만 갈락토우즈 가글액을 사용했을 때는 2주 후에 이 치태 지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우즈 용액을 시험액으로 가글을 했을 때는 치태가 2주 후에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시름 증상이나 세균 수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주에서 4주 후에 이제 변화를 봤는데요. 2주에서 4주 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류수군에서는 치태와 치은 지수가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락토즈도 치은 지수와 치태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균 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결과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면 치은 지수는 사실 2주 후에 조금씩 증가했다가 4주째 되면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세 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태 지수를 보면 증류수군이나 락토우즈군, 갈락토우즈군 모두 4주 동안에 감소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갈락토우즈를 보시면 증류수나 락토우즈와는 다르게 2주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에 치태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훨씬 더 깨끗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세 군에서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특별히 락토즈나 갈락토즈의 효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균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증류수군에서 S 뮤탄스라는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세균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치주염이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아주 약간의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험에 참여했던 20분 중에서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처음에 연구실에 방문했을 때 세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증류수 가글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처음에 13분이 세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주 후에 조금 세균이 증가하는 보이다가 4주 후에는 9명 정도가 즉 대상자들 중에서 69%가 세균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치태 감소에 조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갈락토즈군에서 세균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이 S 뮤탄스라는 치아 우식균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15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중에서 2주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주에서 4주차로 가면서 15분 중에서 11명, 그러니까 총 73% 정도가 이 치아 우식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주하고 4주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S 뮤탄스라는 것이 조금 감소는 했는데요. 통계적으로 이제 0주에 비해서는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주에서 4주로 가면서 많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연구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그럼 과연 우유 섭취와 치주질환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희가 메타 분석을 하기에는 아직 연구의 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신에 대규모 국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30세 이상 성인들에서 우유 섭취가 증가할수록 치주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는 우유 속에 있는 갈락토즈 성분이 치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유 속의 어떤 특정 성분 또는 우유가 치주질환에 위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대규모 임상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연구진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희대학교 동서화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에서 이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저희 고생한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임상연구를 수행할 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 부설 연구소가 있었어요. 쿼럼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저희 임상연구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임상 실험할 때 우유에서 추출한 락토오즈라던가 갈락토오즈 용액, 가글 용액을 제조를 해주셨고, 또 실제로 저희 세균수 측정도 쿼럼바이오에서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쿼럼바이오 대표님과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과제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 갈락토즈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어떤 감소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메타 분석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그런 몇 가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유의 어떤 성분이 치주 질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그런 것도 나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메타 분석에서 사용한 연구는 총 4개의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메타 분석에 나온 그 연구들은 사실상 대부분 이제 임상 연구는 사실상 저희가 최초로 한 것 같고요. 대부분 관찰 연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집된 자료들, 예를 들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럼 관련성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치주질환하고 관련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유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유는 주요 칼슘의 근원이죠. 그래서 칼슘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인데, 그 칼슘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 치아를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조금 완화시킨다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갈락토즈라는 성분을 사용을 했었는데, 동물 실험이나 이런 세포 실험을 보면 갈락토즈라는 성분이 예를 들면 이제 치아에 있는 그런 세균들은 혼자서는 잘 살 수가 없고요. 여러 마리의 그 세균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런 세포들을 보호하는 막을 생성하는데, 그 막을 저희가 쿼럼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쿼럼 센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분들의 유효한 그 효능을 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우유가 실태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정도 우유를 섭취를 해야 그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임상시험 할 때,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빠르게 지나갔었는데, 저희가 사실 임상시험 할 때 가글액으로 사용한 용액의 농도를 보시면 락토오즈 5%하고 갈락토즈 3%예요. 그런데 락토오즈 5%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시는 우유 안에 락토오즈 성분이 5% 정도 들어있고요. 이제 락토오즈가 글루코즈와 갈락토오즈로 분해가 되니까 이 5%의 한 절반 정도는 갈락토오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 안에 이제 있는 성분 그 농도에 맞춰서 저희가 가글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국가조사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하루에 한 컵 이상을 저희가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 컵 이상을 드시면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 홀밀크라고 하는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이상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비만이 있으시거나 또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를 보니까 이제 요새 그 락토오즈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락토오즈를 분해시킨 유당 분해 요소가 함유된 그런 우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우유에도 사실 갈락토오즈 성분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질환이 없으시거나 건강하시다고 하면 하루에 한 컵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드시면 아마도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컵 이상,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 컵 이상이 좋을 텐데 또 너무 과하면 혹시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안 좋은 점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권장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2015년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홀밀크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컵 이상을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골격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2컵 이상을 반드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만이 있으시다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홀밀크보다는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